반갑습니다. 2월 강의가 이제 시작되었네요. 1월에 4주 강의를 마무리하고 세포생물학을 마무리를 했는데 세포생물학 강의에서 실질적으로 뭐 아주 어려웠던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강의부터는 분자생물학 한 파트만 잡았거든요. 분자생물학 강의고 그 다음에 3월 이제 월로 말하면 3월 강의는 이제 동물생리학입니다. 양으로는 사실은 동물생리학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판가름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낯선 문제들, 이런 것들은 어디서 봤지라는 것들은 오히려 분자생물학의 한 2주차, 3주차 이 강의가 훨씬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달려 있고요. 4주차, 4개월 차, 그러니까 4월에는 실질적으로 나머지 강의를 전부 다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태학이라든지 분류학 이런 강의들을 전부 다 묶었기 때문에 아마 직강을 지금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이제 1월에 그 인강을 아마 받게 되실 건데 시간 되실 때 필요한 부분 혹시 다 보셨다면 꼼꼼히 다 보셔도 되고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메워서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서두가 오늘은 좀 긴데 어, 이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 4월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들은 좀 쉽다라고 느끼고 어떤 부분들은 그래도 어렵다라고 느끼실 건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과 만나본 이렇게 장수생들을 보면 사실은 너무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저거 다 들어봤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냐 물어보면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고. 그래서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기출문제 중심으로 기출문제만 봐라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더해 가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시는 거에서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기출문제만 보시더라고요. 근데 잘 보시면 기출문제의 뭐 몇 년도의 기출문제 지문에 나왔던 내용들이 그냥 돌고 도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한번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많은 양보다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깊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합격 설명회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아니면 공부량은 진짜 한없이 많아지고 전공책들만 쌓여가고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불필요한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분자생물학의 첫 번째는 사실은 유전 물질에 대한 부분이고요. 오늘의 아마 1, 2교시는 핵산과 관련된 부분들, DNA 염색체와 관련된 부분들이 주를 이룰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유전자의 정의와 유전자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전자의 정의를 그냥 그대로 묻는다든지 유전자의 기능을 뭐 두 가지, 세 가지 쓰시오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넘길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이 유전자를 정의해 보세요. 요 정도의 내용은 거의 만약에 이제 합격하시고 올해 합격하시고 대학원을 진학할 때 대학원에서 물어볼 수 있는 정도의 그냥 간단한 수준이죠. 유전자라는 건 실질적으로 보면 생물이죠.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산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이게 나중에 필요한데요. 산물을 암호화하는 DNA의 한 부분을 유전자라 정의하는데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산물이라는 건 보통 생각 딱 떠올리셔야 될 게 뭐냐면 단백질이죠. 단백질만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
단백질과 사실은 이게 제일 메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거 외에 기본적으로 RNA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최종 산물이 중심 원리에 따라서 전사되고 번역되었을 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대부분 단백질이죠. 그런데 최종 산물이 단백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RNA가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산물은 단백질과 RNA까지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제가 제발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유전자라고 하면 무조건 저 유전자의 세 글자가 나오면 같이 매칭돼야 될 게 뭐냐면 RNA는 전혀 사실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유전자라는 게 지문에 나왔다면 아 DNA의 부분이구나 DNA의 부분이구나 라는 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유전자 이야기를 하는데 RNA의 이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건 무조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의 이상이 생겼다라는 건 RNA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DNA의 한 부분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전자의 기능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유전자의 정의가 이렇게 정의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렇다면 유전자라는 건 유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은 좀 갖춰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유전자의 기능, 다르게 말하면 유전자라면 가지고 있어야 될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유전자형적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무래도 학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유전자라면 이런 기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유전자형적 기능은 기본적으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그리고 복제는 할 수 있어야 유전자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걸 유전자형적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 표현형적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유전자인데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드러낼 수 없다면 이게 무슨 유전자겠느냐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표현형적 기능은 유전자의 발현과 관계가 있습니다.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고 유전자라면 마지막으로 진화와 돌연변이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오해가 이제 많은 게 생물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뭐 진화는 뭐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다는 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이해를 하시는데 돌연변이 하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아,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렇게요. 근데 생물학에서는 사실은 돌연변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즉, 그럼 단순하게 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생명체의 기능을 이렇게 오작동시키는 돌연변이가 있고 그 외에 진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돌연변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화와 돌연변이, 변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고정적이지 않고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라서 사실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기능은 유전자형적 기능과 표현형적 기능 그리고 진화와 돌연변이가 있어야 유전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 물질, 유전자의 정의와 기능은 외워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다 짚어줄 수는 없지만 유전자 정의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안 나오죠. 그리고 유전자의 기능 이 부분들을 공부하겠다라는 겁니다. 저장에 대한 부분들, 복제하는 것들, 발현이니까 전사되고 나중에 번역되는 부분들, 그리고 유전자의 돌연변이 부분들. 사실은 이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목차죠. 이 순서대로 공부할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가버렸네요.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가 시작인데 한 세 슬라이드라고 해야 될까요? 유전자, 즉 유전 물질을 확인하는 실험들, 이 실험과 관련된 것들은 직접적으로 출제될 확률도 있고요. 사실은 근데 확률로 따지면 정확히 몇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확률은 조금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시험에 그대로 내용하게 등장할 확률은
뭐 30%, 40%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용학만 치는 게 아니고 생물교육론도 이제 시험에 치죠. 그러니까 사실은 생물교육론의 주제로는 얼마든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좀 연계하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보통 여담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여담이 자꾸 이렇게 몇 가지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요즘은 교육론에 직접적으로 이 내용과 연관되어서 계속 현장과 연관되어서 계속 출제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도 분명히 출제될 수는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전 물질을 이제 찾는 과정을 보면 슬라이드에는 제가 빼버렸습니다. 보통 보버리의 실험이라든지 뭐 아주 고전적입니다. 삭감말 실험이라든지 그 외에 맥클린톡의 교차에 의한 유전자를 확인하는 방법들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적인 흐름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그리피스의 형질 전환 실험이고 그 다음에가 에이버리에 의한 실험 그리고 허쉬와 체이스에 의한 실험이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리피스의 형질 전환 실험이고 형질 전환은 기본적으로 유전 물질을 찾을 때의 형질 전환하고 생명공학에서 말하는 형질 전환이 같은 느낌이면서 약간 다른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은 그리피스의 형질 전환 실험을 먼저 보고자 함입니다. 그리피스란 사람이 형질 전환 실험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서 실험을 하고 그 뒤에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요를 먼저 볼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용한 세균이 폐렴을 일으키는 폐렴 쌍구균입니다. 폐렴은 이제 질병에 대한 이야기고요. 쌍구균이라는 건 구조에 대한 분류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랭이 떡처럼 어쨌든지 쌍으로 구균, 둥근 균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는 게 폐렴 쌍구균인데 얘의 기본적인 분류는 세 가지입니다. 원래는 보통 일반 생물학 책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그렇지만 S형, 그 다음에 R형 있는데 L형하고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S형이 있고 그 다음에 R형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L형이 있는데 사실은 미생물학을 배울 때는 L형까지 배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험에서는 사실은 L형을 사용한 게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 실험에서는 보통 언급을 하지 않죠. 여기에 나오는 S형은 스무스, 그러니까 외막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S형은 기본적으로 세균 구조에서 외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R형은 외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막이 있는 S형은 기본적으로 매끄럽다라고 해서 스무스 S형이고 외막이 없는 애는 거칠어 보인다 해서 러프하다고 해서 R형이라고 부릅니다. S형은 외막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숙주세포로 들어갔을 때 숙주세포의 단백질 분해 요소, 기본적으로 면역에 대한 저항성을 가집니다. 외막이 그걸 막아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S형 같은 경우에는 병원성입니다. 병원성이고요. R형 같은 경우에는 병을 일으키지 못하죠. 그래서 비병원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S형을 감염시켰다, 주입했다. 그러면 사실은 폐렴이 발생해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R형을 주입했다. 그럼 비병원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폐렴이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L형은 여기서는 전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막의 유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질 필요가 없고 형태가 그냥 하나 더 분류학적으로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피스가 뭔가를 의도하거나 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막 연구 과정에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뭐 1번이냐 2번 이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기본적으로 S형 균주를 쥐에다가 주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S형은 병원성이니까 폐렴이 발생해서 쥐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쥐가 이렇게 쓰러져 있죠. 주사하니까 사실은 뭐 죽음이라고 해도 되고 보통 책에는 치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죽게 된다라는 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살아있는 R형 균주 비병원성을 주입하니까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존하게 되었죠. 여기까지가 기본 실험입니다. 두 개 실험 주사했을 때 살고 죽는 것, 죽고 사는 것들이 나왔어요. 여기에 이 명칭이 하나가 공식 명칭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살아있는 S형 균주를 열 처리를 합니다. 그때 열 처리에서 열을 가하면 이때 열 처리의 목적이 뭐냐 하면 S형 균주의 모든 것을 파괴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S형 균주가 가진 기본적인 대사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파괴되는 겁니다. 단백질이 파괴된다는 말은 사실은 이게 시간을 정확히 측정한 건 아닌데 열 처리도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열 처리에서 먼저 파괴가 되는 건 단백질이 우선 파괴됩니다.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DNA도 변성을 지나서 DNA 파괴까지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열 처리는 어떤 단계냐 하면 알고 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단계까지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변성이 되고 DNA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 처리를 한, 즉 열 처리에 의해서 단백질이 파괴되고 이런 물질을 다시 그대로 주사를 한 거죠. 그림상으로서는 조금 이렇게 이렇게 파괴된 형태를 이렇게 나타내 놨죠. 그래서 이걸 주사를 하면 이 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시다시피 생존하게 됩니다. 병원성인 S형 균주를 열 처리해버리니까 단백질을 싹 없애버렸죠. 없애버리니까 사실은 살아남게 되는구나.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실험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실험은, 이건 제 표현이지만, 장난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요렇게 보태서 실험을 해본 겁니다. 이 실험만 바로 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해보고 다른 것들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살아있는 R형 균주하고 열 처리한 S형 균주를 섞어서 주입을 한 거죠. 알고 그러진 않았겠죠. 이 두 개를 섞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기보다도 많은 결과 중에 이렇게 나머지 건 없어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R형 균주와 그 다음 열 처리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표현, 기능을 잃은 S형 균주를 섞어서 주입하니까 당연히 예상은 살아야 됩니다. 그리피스도 산다라고 생각했죠. 왜요?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R형 균주를 주입해도 생존을 하고 열 처리한 S형 균주를 주입해도 생존하기 때문에 둘 다 섞어서 주입해도 살지 않겠는가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쥐가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죽게 되는데 여기에서 죽은 쥐의 혈액을 채취합니다. 혈액을 채취해서 요걸 배양하게 되는 거죠. 요거를 혈액을 채취해서 다음에 배양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여기에서 이 배양에서 살아있는 S형 균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왜 살아있는 S형 균주가 나왔지? 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그리피스가 이야기한 이 실험에서의 결론은 뭐냐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여기까지는 유전물질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구체적으로 앞에 건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섞었을 때, 즉, 그 R형 균주, 살아있는 R형 균주, 됐죠? 그 다음에 죽은 S형 균주죠. 그래서, 열 처리에 의해 죽었다는 표현, 죽은 S형 균주의 어떤 물질이 살아있는 R형 균주를 S형 균주로 형질 전환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 처리에 의해서 사실은 파괴되었던, S형 균주의
특정 물질, 뭐 어떤 물질, 이거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물질이 R형 균주를 S형 균주로 요걸 형질 전환이라 부르는 겁니다. 형질 전환시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의는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특정 물질이라고 했지 어떤 물질이라고 이게 DNA라고 언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학이든 아니면 생물교육론과 연계 짓더라도 이 특정 물질은 DNA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험이 사실 끝난 겁니다. 여기서까지 끝나버린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 잠깐만 하나만 더 보태는 게 뭐냐 하면 더하고 가면 여기에 형질 전환이란 말은 그리피스의 형질 전환 실험에서는 진짜 페름 쌍규근의 형태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넣었던 그 R형균이 S형으로 형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걸 형질 전환이라 불렀고 그 다음에 생명공학 기술에서는 형질 전환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재조합된 DNA가 숙주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형질 전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형질 전환이 되었다, 되지 않았다 라는 의미는 즉 생명공학 기술에서는 숙주세포로 들어갔다, 들어가지 않았다 라는 것. 여기에서는 사실은 그 개념이 포함은 되지만 형이 바뀌었다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질 전환되었다. 여기까지 그리피스의 형질 전환 실험은 마무리가 되고요. 특정 물질이 밝혀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다음으로 에이버리라는 사람이 실험을 더 하게 됩니다. 이건 화질이 조금 많이 떨어지네요.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에이버리라는 사람이 그 형질 전환에 관여한 물질이 뭐냐를 밝히기 위한 실험이죠. 그래서 실험의 기본적인 형태가 뭐냐 하면 앞서 열 처리하여 죽은 S형 균주,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덮어서 적겠습니다. 열 처리 S형, 그러니까 여기는 다 파괴가 되었겠죠. 이 열 처리 S형에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이 형질 전환에 관여할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한 5가지 정도가 나왔던 거죠. 기본적으로 뭐 탄수화물,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그리고 핵산도 DNA냐 RNA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씩 사실은 제거를 해본 겁니다. 열처리 S형 균주에서 첫 번째가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 당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탄수화물을 없애버린 거죠. 다 효소 처리한 거죠. 그렇게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주입을 했더니 그대로 그냥 똑같은 결과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탄수화물은 아니구나. 다음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프로테아제를 처리해서 실험을 했더니 그래도 또 죽게 됩니다. 단백질도 아닌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도 지질, RNA까지 실험을 한 거죠. RNA까지 분해를 해서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똑같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RNA는 그 형질 전환에 관여하는 물질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여기 순수에서 마지막이죠, 사실은. 마지막으로 실험을 한 DNA를 분해시켜 버린 거죠. DNA를 파괴시켜서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했더니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존하게 되었죠. 그래서 에이버리가 이야기한 건 여기에서 결론은 형질 전환에 관여한 그 특정 어떤 물질이 DNA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이버리 실험의 사실은 결론은 앞에 형질 전환에 관여하는 물질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DNA이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으로 과학사에서 처음으로 유전물질이 DNA다라고 밝힌 실험이 에이버리의 실험이고, 여기서부터 유전물질에 이제 DNA를 언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DNA다. 여기서부터 언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과학사적으로 하나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당시까지만 해도 유전물질은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과학계가 그럴 수 있죠. 이제 두 파가 있었던 거죠. 하나가 절대 다수의 이제 단백질이 유전물질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분자다. 그리고 입체 구조로 만들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단백질이 유전물질이라고 사실은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에이버리의 실험을 바로 했을 때 이게 영향력이 없었죠. 나머지 과학자들, 다 절대 다수의 과학자들이 그래 그냥 뭐 그럼 네 실험 뭐 결과 나왔겠지, 또는 뭔가 잘못됐겠지, 그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에이버리 실험을 했을 때도 계속 논쟁이 되었고, 실험의 오류라든지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에이버리의 실험 이후에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래, 싸우지 마. 이제 내가 밝혀줄게. 라고 한 게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입니다. 그래서 논쟁은 어쨌든 이제 다른 물질은 아니고, 기존에 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단백질이냐, 아니면 DNA냐에 따라서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허쉬와 체이스는 여튼 단백질이냐 아니면 DNA냐,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됐기 때문에 실험 재료의 선정에서부터 이렇게 하죠. 사용은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합니다. 바이러스학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세균학 할 때 바이러스를 이제 끼워서 같이는 보는데, 바이러스학을 따로 하지는 않는데, 파지는 바이러스입니다. 박테리오는 세균에 감염하는 바이러스를 박테리오파지라고 부르는데, 박테리오파지도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T2파지, T4파지, T7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툭 말하면 이제 그런 거죠. 박테리오파지를 이해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거기에서 혹시 전공 서적을 보시면서 T2, T4 더 구체적인 것들은 정말 필요가 있을까라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하고, 전공책에 더 들어가면 뭐 T2파지, T4파지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테리오파지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앞서 그 논쟁이 단백질이냐 아니면 DNA냐 였죠. 그래서 박테리오파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 그러니까 지금 한 번쯤은 다 들어서 알고 계실 이제 캡시드라고 부르는 핵산을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과, 그리고 이제 핵산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산을 가지고 있죠. 이 두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논쟁거리가 생기지 않는 거죠. 뭐 탄수화물, 지질, 그런 논쟁거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실험의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단백질인데 캡시드, 단백질에는 있고 DNA, 핵산에는 없는 것들, 그 다음에 핵산에는 있고 단백질에는 없는 것들에 대한 걸 착안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저기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캡시드를 뭔가 표지할 때는 황을 씁니다. 그런데 방사선 동위원소 35S를 쓰는 거죠. 황은 기본적으로 DNA는 보통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DNA에서만 있는 거, 인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32P를 표지하고, 이런 것까지 같이 한번 봐두시면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세 가지를 쓰시오 그러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실험들이 뭐가 있을까 라고 보시면, 그냥 떠올려만 한번 보시면 제일 먼저 아마 떠오르는 게, 순서대로 가다 보면 앞에 세포생물학 광합성 할 때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물의 분해에 의해서 산소가 나온다는 것, 그리고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에서의 황과 인을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DNA 복제할 때 질소 N14, 15, 그리고 탄소 등을 이용했다는 것, 그런 것들도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뭐 정리를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DNA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는 박테리오파지의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실험을 합니다.
미리 이 실험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사실은 결과를 미리 알고 가는 거죠. 나중에 감염시켜서 원심 분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하고 다름이 없는데요. 원심 분리를 시키면 이렇게 해서 침전물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위쪽에 상층액, 상등액이 있겠죠. 미리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위쪽은 상층 또는 상등액이 됩니다. 거의 액체 성분이고요. 아래쪽은 침전물, 고체 성분이 됩니다. 침전물이 되는데 세균이 주로 어디에 존재하냐면 이 침전물에 기본적으로 세균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라앉게 되죠. 이렇게 돼요. 결과를 미리 적고 저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험에서 상층액에서 많이 발견되는 건 뭐냐면 황이 이렇게 발견되는 거죠. 근데 실험은 그렇습니다. 실험은 정확하게 어떤 오차 범위 없이 분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검출이 안 되느냐?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공 서적에 이 내용을 포함할 때 아예 제로라고 숫자적으로 0이라 적진 않지만 제로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이런 식이죠. 더 많이 사실은 검출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32P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훨씬 더 많이 검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 결론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험의 과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실험 1번, 실험 2번인데 파지를 35S로 35S 황이 든 배지에 이제 배양을 하게 됩니다. 파지를 감염시켜서. 그러면 여기에 그림상으로는 별로 표지가 조금 더 어려운데요. 그렇게 보면 파지가 이렇게 세균에 감염이 되죠. 감염이 되고 사실은 껍질 부분에 캡시드 부분에 방사선 동위원소가 끼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감염을 시키고 난 이후에 실제 믹서기를 사용한 겁니다. 믹서기를 돌려서 어쨌든지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세균과 그 다음에 바이러스 파지를 분리시키면 실질적으로 떨어져 나온 캡시드의 파지가 어디에 분포를 하냐면 위쪽에 여기에 분포를 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아래쪽보다. 그리고 아래쪽도 똑같이 실험을 하는데 방사선 동위원소 32P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면 침전물의 아래쪽 부분에서 방사선 동위원소 때문에 이렇게 빛을 나게 됩니다. 그래서 붉은색과 보통 푸른색이라고 하는데요. 표시는 제가 노란색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면 주로 캡시드들, 즉 단백질들이 존재하고요. 아래쪽에는 세균들인데 세균에서 방사선 동위원소가 검출된다라는 건 세균 속으로 침투했다, 들어갔다. 즉 뭔가 세균 속으로 들어가야 유전물질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침전물 속에서 방사능이 검출된다. 파지 DNA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실은 실험이 이렇게 끝나지만 뒤에 이 세균들을 다시 꺼내서 사실은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세균들을 배양을 하게 되면 방사선의 농도는 조금씩 떨어지겠죠. 세균이 늘어날수록 이제 자꾸 농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균들도 어쨌든 방사선을 가장 많이 띄고 배양할수록 방사선이 조금 희미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하게 되는 것. 이 허쉬와 체이스 실험 결론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지죠. 그래, 싸우지 마라. 실험을 해봤는데 결국은 DNA가 유전물질로 작용하더라 라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 세트에 그리피스의 형질전환 실험, 그리고 에이버리의 실험, 그리고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까지 한 세트로 묶어서 생각을 해 두시면 내용학이든 아니면 생물교육론이든 다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쉬와 체이스 실험까지가 사실은 유전물질을 확인하는 실험이다. 그 외의 실험들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부분들까지 해야 되느냐. 너무 자꾸 단언하면 나중에 그럴 수도 있겠 단언했잖아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단언을 하고 싶은 게 좀 다 날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토픽이라 해야 될까요? 이제 책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토픽 생물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용생물학 뭐 토픽 200, 그러니까 200까지만 보셔라. 200까지도 안 될지 싶은데 그런 식으로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유전 물질을 찾는 실험은 여기 허쉬와 체이스 실험까지 해서 세 가지 정도만 잘 살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 이제 핵산의 개요인데 핵산 하나 자체를 잘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핵산이 직접적으로 출제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볍게 가져가셔도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핵산을 직접적으로 묻진 않지만 이런 것들의 변화라든지 기본적인 생화학적인 내용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세포 생물학에서도 핵산이 나옵니다. 잠깐 전체 정리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만 정리를 하면 핵산은 뭐 핵 속에 있는 어떤 뭐 산성 뭐 물질 뭐 염색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핵산은 DNA와 RNA를 지칭하는 게 핵산입니다. 그래서 DNA와 RNA를 지칭하는 게 핵산이다. 핵산의 기본적인 단위라고 보면 기본적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되죠. 뉴클레오타이드의 또 다른 이름은 뉴클레오시드에 인산이 하나 붙은 걸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뉴클레오시드 1인산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건데 세포생물학에서 인산과 그 다음에 당과 염기의 형태가 1대 1대 1로 되어 있는 이 구조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그러니까 뼈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DNA든 RNA든 기본 뼈대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보실 게 뭐냐면 첫 번째 보실 게 뭐 순서 상관없이 염기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염기에는 두 분류가 있죠. 하나가 퓨린계입니다. 퓨린 계열 또는 퓨린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하나가 피리미딘계, 피리미딘이라고 부릅니다. 퓨린계는 기본적으로 이중고리 구조, 이중쇠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피리미딘계는 주로 단일 고리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일 쇠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중고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에 나오는 게 지금 이게 퓨린의 기본적인 골격이 되고요. 여기에 나오는 게 피리미딘의 기본적인 골격이 됩니다. 사이즈만 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퓨린이 피리미딘보다 딱 두 배는 아닙니다. 딱 두 배는 아닌데 사이즈가 더 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크다, 분자량이 더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중골이고 종류로는 기본적으로 퓨린계는 아데닌, 그 다음에 구아닌이 존재하고요. 피리미딘은 사이토신, 시토신과 티민, 그 다음에 우라실이 존재합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보통 퓨린과 피리미딘의 구분이다. 그리고 뭘 가지냐면 질소를 보통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명칭도 써요. 그냥 염기라고 안 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질소염기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소를 가진다라는 거, 이게 염기의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당을 한번 보시면 나오는 당을 보시면 당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가 기본적으로 리보스, 또 다른 하나가 데옥시리보스죠.
뭐 데옥시, 디옥시 리보스라고 부르고요. 여기서의 키워드가 뭐가 되냐면 2번 탄소가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리보스 같은 경우에는 2'의 OH를 가지고요. 2번 탄소의 H기를 가지는 게 데옥시리보스죠. 기본적으로 2'의 OH를 가지는 것들, 그러면 보통 요거를 산화형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환원형이라고 부릅니다. 리보스 2'의 OH를 가진다는 이거 자체가 뭐냐면 상대적인 겁니다. 반응성이 높다라는 거고, 상대적이니까 반응성이 더 낮습니다. 근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같은 세트로 항상 같이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반응성이 높은 건 안정성이 떨어지는 형태고요. 반응성이 낮은 건 똑같은 얘기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더 높은 형태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DNA와 RNA를 비교할 때 어떤 게 더 안정적이냐, 어떤 게 더 반응성이 크냐, 그리고 리보자임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언급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염기, 당 말고 인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산은 기본적으로 그냥 하나의 인산, 무기인산일 때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값까지의 음전하를 형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뉴클레오타이드인 상태, 기본, 그리고 인산기가 3개 붙은 상태, 인산기가 3개가 있는 상태 보면 트리포스페이트가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산기가 3개 되어 있는 당과 염기가 결합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는 최대 마이너스 4가까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3이냐 이런 숫자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것들을 열심히 외우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게 핵심이죠. 음전하를 형성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음전하를 형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전기용동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산기, DNA에 인산기가 있기 때문에 히스톤 단백질과 훨씬 더 전기적 인력으로 잘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히스톤 단백질의 주된 게 리신과 아르기닌이죠. 양전하를 띠기 때문에 주로 음전하를 가지는 인산기가 훨씬 더 강력하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으로서는 이야기할 때 뭐냐면 이 음전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 그 1가냐 3가냐 이거 자체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전하에 대한 부분. 그러면 보통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문제를 다 알고 외워서 풀 수는 없는 거고요. 인산기에서 인산기를 떨어뜨리는 것, 예를 들어서 염 처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pH 변화에 의해서 인산기가 감소되거나 뭔가 달라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물으면 보통 그런 식으로 문제가 하나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다 어디에 어떤 전공에 나와 있는 그 뭐 몇째 줄에 그걸 다 기억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있으시고 다른 게 첨가되었을 때는 그 해석을 좀 잘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이 보통 시험을 쳤을 때 내가 뭐 지엽적이다,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첫 번째가 아데닌입니다. A고, 그 다음에 이게 구안인 G가 되는 거죠. 퓨린계에서는 기본적으로 6번 탄소하고 9번 탄소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6번 탄소에 보면 6번째 탄소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6번 탄소. 여기는 구안인은 6번 탄소가 산소하고 이중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를 보통 보면 아미노형이라고 부르고요. 이 형태를 결합한 형태니까 산소하고 이중결합한 형태 케토형이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형, 케토형. 그리고 일반적으로 당과의 어떤 결합을 하는 건 9번 쪽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 아미노기를 가지느냐, 산소, 즉 아미노형이냐, 케토형이냐, 즉 이중세 고리는 똑같고요. 이런 형태가 되고, 여기에서 보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사이토신, 그다음에 티민, 우라실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4번 탄소가 되겠죠. 6번 탄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이토신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형이 똑같이 되는 거고요. 여기 4번 탄소에는 산소와 산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둘 다 케토형이 존재하고요. 됐나요? 케토형이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앞쪽에 퓨린은 9번 탄소인데 여기는 1번 탄소가 결합에 대한 중요한 부위.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다 똑같은데 CH3 메틸기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티민과 우라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5번 탄소의 메틸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아미노형, 뭐 케토형 이렇게 이름을 묻진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골격이라든지 결합되는 부위, 그러니까 질소염 NH2를 가지느냐, 그다음에 산소하고 결합되어 있느냐라는 형태를 한번 훑어보시듯이 보시면 되고, 여기는 당인데 중요한 건 2번 탄소죠. 2번 탄소에 OH를 가지고 있느냐, 2번 탄소에 H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2'에 OH를 가지느냐, 2'에 H를 가지느냐. 요와 같은 경우에는 리보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데옥시리보스죠. 그래서 산소. 그리고 앞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알파, 베타, 베타체입니다. 그래서 베타 D 라고 부르죠. 그래서 리보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형태를 적는 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알파냐 베타냐 왜 D체를 쓰느냐라는 것들이 막 언급이 되는데 자꾸 제가 좀 정리를 해도 불필요하다라는 걸 그걸 자체를 묻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2'의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거 무기인산은 여기에 나오는 음전화가 삼가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인산기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산기 하나에 대한 이야기. 이게 기본적으로 핵산의 구성 요소인데요. 여기에 앞서 나왔던 겁니다. 앞서 나왔다라는 게 1월달 강의할 때 있었던 건데, 기본적으로 사이토신이라는 겁니다. 사이토신이 요거는 그냥 그대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도 그 비슷한 문제가 나왔고 하기 때문에 사이토신이 탈아미노화 되면 기본적으로 우라실이 되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되면 우라실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사이토신이 메틸화가 되면 메틸사이토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겠습니다. 여기 메틸화가 되면 기본적으로 메틸기가 붙은 사이토신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메틸사이토신이 탈아미노화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메틸사이토신의 탈아미노화는 티민이 돼버립니다. 여기의 과정은 앞서 여기도 나왔다시피 뭐가 되냐면 메틸화가 되면 티민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왜 우라실과 이제 티민 중에서 DNA가 티민을 사용하는 것이 진화적으로 이렇게 돌연변이적으로 유리한가? 그러면 사이토신이 탈아미노화가 돼서 우라실이 되면 DNA는 우라실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돌연변이를 인지하고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 염기 제거에 의해서 제거를 해버리는데 RNA는 우라실을 가지기 때문에 탈아미노가 되어도 이게 원 우라실인지 아니면 탈아미노에 의해 생긴 우라실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NA가 훨씬 더 그런 돌연변이에 저항적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메틸화가 일어난 사이토신이 탈아미노가 돼버리면 이거는 또 교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티민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조도 한번 알아두시는 게, 요거는 뭐 이거 자체를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이게 베이스가 돼 있어야 어쨌든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구조를 묻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메틸레이션 시키는 뭐 효소를 저 물질을 처리했다든지 탈아미노화 시켜버렸다든지 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인지가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셔야 되는 배경 지식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산의 구성 요소도 한번 챙겨 보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변형된 핵산인데, 변형된 핵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보시게 될 것들,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이 정도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어,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가 5번 탄소에 메틸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메틸 시토신, 뭐 메틸시티딘이라고 부릅니다. 5'의 메틸시토신. 언급 가지고 온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균이나 세균에서 보면 메틸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토신의 기본적인 메틸화 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틸시토신, 메틸시티딘을 얘기를 하고, 요 놈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노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노신은 여기에 보시는 이 구조가 이 염기의 이름이 뭐냐면 하이포크산틴입니다. 그래서 하이포크산틴이 당과 결합되어서 리보스와 결합되어서 뉴클레오시드가 만들어진 이 형태를 뭐라 부르냐면 이름을 이노신이라고 하고 표기를 I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노신이라고 하고, 한두 번쯤은 분명히 가다가 더 들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하이폭산틴, 즉 염기의 이름입니다. 염기의 이름인 하이폭산틴이 당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보통 우리는 이노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형태를 뭐라 부르냐면 7번에 메틸기가 붙어 있죠. 7메틸구아노신은 아마 기억이 이렇게 쭉 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보통 5캡을 이야기할 때 7메틸구아노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뭐 명칭을 쓰는 부분들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틸시티딘, 그 다음에 이노신, 그 다음에 메틸구아노신을 들어보시는 것. 다른 염기의 변형도 엄청 많은데 그 염기의 변형은 앞으로도 그렇고 썩 나오거나 뭐 그걸 다 외울 수도 없어요. 다, 다 외워도 분명히 잊어먹을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 하면, 어, 여러분은 다르시겠죠. 여러분은 이제 훨씬 더 기억력도 좋고 이렇게 암기도 잘하시니까 다르실 건데, 한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처음 접한 건 당연히 제가 고등학교 때겠죠. 뭐 이렇게 켈빈 헤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 접한, 열심히 다 외웠습니다. 그런 거 보면 켈빈 헤로, TCA라든지 그 이후에 해당 과정의 10단계 이런 것들은 외우면 이제 좀 이따가 잊어먹고, 외우면 좀 이따가 잊어먹고, 이렇죠. 그래서 계속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 없이 많습니다. 생화책을 봐도 그렇고 많은데 그걸 다 구조를 다 외우기는 어렵고 외울 필요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것들만, 뭐 구조가 아니더라도 약간의 명칭 이런 부분들을 체킹해 두시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 아래쪽은 조금 보면 희미한데요.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선이 이렇게 조금 더 희미하네요. 그래서 아래쪽은 뭘 나타내고 싶은 거냐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ATP의 형태가 조금 작게 쓸까요, 이건?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바뀌는 것들, 그 다음에 바뀌는 것들, 그때 여기에 ATP를 고리형으로 바꿔주는 거, 아데닐산 고리화 요소, 아데닐산 시클레이스, 시클라제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아래쪽은 구안이니까 효소라고 부르는 것들. 여기에 보이는 CAMP나 CGMP 같은 경우에는 고리형입니다. 그래서 변형된 핵산의 변형 고리형인데 지금은 이렇게까지만 적어 두시면 되겠죠. 요건 2차 전달자로 주요, 신호 전달에서 2차 전달자로 사용되는 부분들이다. 신호 전달은 앞에 세포생물학에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부터 할 거냐면 나중에 호르몬 앞쪽 부분에서 신경계 호르몬 쪽에서 다룰 거라서 신호 전달은 다루지 않아서 뒤쪽에서 또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달자로 사용되는 CAMP와 CGMP에 대한 고리형 형태 로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2차 전달자 그냥 그것도 먼저 생각이 날 수 있지만 보통 저는 이상하게 그게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오늘의 수업 내용은 아니지만 유전자의 나중에 오페론들 이야기할 때 그때도 락오페론에서 CAMP의 농도에 따른 CRP의 뭐 활성 불활성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나중에 다 쭉 해서 정리를 한번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변형된 핵산에 대한 부분들 한 번쯤 들어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핵산의 생합성 과정은요, 핵산의 생합성 과정은 사실 한 번 정도 적어 보실 필요는 있는데 그 합성 과정을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적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쭉 한번 정리입니다. 핵산의 생합성은 이게 답니다. 기본적으로 시작이 이노신을 가진 아까 가지는 이노신 모노포스페이트부터 시작하는데 얘가 최초의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핵산을 만드는 최초의 물질이 아니라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냐면 기본적으로 원형의 고리형 골격을 가진 중간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실은 단일이든 이중이든 고리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리형의 중간체이기 때문에 보통 이게 IMP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고요. 단계는 딱 2단계입니다. 사실은 2단계인데 그 세부적인 단계는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아데닌이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AMP가 되고요. 요 놈이 다음으로는 ADP 형태로 이어갑니다. 됐나요? ADP. 그리고 하나만 요게 더 산소만 탈락되면 ADP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때 여기에 아스파르트산으로부터 아미노기가 전이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아미노기를 받아서 이렇게 AMP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스파르트산으로부터 아미노산으로부터 아미노기 전이 반응이 일어나서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기본 골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하나 더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하이포크산틴이라고 했죠. 그래 크산틴이라고도 하고 크산틸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XMP로 전환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즉 NAD 플러스에 의한 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NAD 플러스에 의해서 산화되면서 NADH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렇게 변화되면 XMP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XMP는 단일 반응입니다. 단일 반응인데 똑같이 이 XMP는 보면 구안인으로 보통 만들어집니다. GMP가 되고요. 이때의 아미노산은 글루타민입니다. 아스파르트산이 아니라 글루타민으로부터 아미노기 전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요건 당연히 GDP 형태로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은 경로의 CDP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UDP도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요 부분들을 보면 먼저 만들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RNA에 대한 염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도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DNA보다 RNA가 먼저 출현했다는 증거가 뭐냐? 그럼 생합성, 생화학적 증거는 뭐냐 하면 사실은 생화학의 과정, 생합성의 과정에서 ADP의 전구물질, 물질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물질들로부터 사실은 DNA의 핵산 전구물질이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 여기에 전부 다 데옥시가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바뀌는 것이 D가 전부 다 붙여주면 되니까요. D, CDP, 그 다음에 D, CDP, D, UDP가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바뀌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바뀐 물질들 됐나요? 다 이 물질들은 뭐가 되냐면 사실은 DNA의 전구물질이 되겠죠. 데옥시가 됐으니까요. 전부 다 전구물질이 됐다. 근데 이렇게 트리포스페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뀐 트리포스페이트가 사실은 얘도 바뀔 수 있겠죠. D, UTP로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 시토신의 아까 탈아미노화 돼버리면 우라실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사실은 이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탈아미노화 과정에서 이렇게 또 전환도 될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라실 같은 게 메틸화 돼버리면 이제 티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은 TTP가 되는 건 여기서 메틸화가 되면 될 수 있다. 어쨌든 여기에서 보시면 뭐 이물질 전체라고 보셔도 되고, 이물질에 대한 건 DNA에 대한 겁니다. 이 뒤쪽은 예를 들어서 인상기만 하나 붙으면 그대로 GT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과정을 통해서 핵산의 생합성이 일어난다. 그러면 보통 만약에 꼭 이 핵산의 생합성을 묻는다면 최대한 제 입장에서 빼고 있거든요. 뺀다라는 게 뭐냐면 어떤 회로를 본다 하더라도 꼭 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너무나 표현을 제가 뭐라 해야 될지 너무나 상업적이다 이런지 모르겠는데, 필요하면 2점짜리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것들, 절대 이거는 나오지 않을 것들. 그러니까 무조건 생각을 할 때 계속 미친 듯이 2점짜리 그 단답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플러스, 사실은 한번 기출 문제나 한번 시험을 쳐보셨다면 4점짜리 문제에 첫 번째, 두 번째 또는 보통 첫 번째 문제는 단답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 이제 출제나 검토를 이렇게 실제 해도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주관식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관식이 어느 정도 있을까? 서술형 문항이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서술형이라는 게 논술형처럼 교육학처럼 길게 쓰는 문항이 없습니다. 거의 사실은 말해도 한 줄, 두 줄.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굉장히 보시진 않을 거니까 그분들이 위험한 말이지만 사실은 채점을 한다. 그러면 실제 제가 채점을 두세 번 들어가서도 판단한 것들 실제 뭐냐면 굉장히 위험하지만 단어 채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카페 등에 보면 그 많죠. 그래서 서술형인데도 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아마 답안을 써봐라 하면 개인의 이게 정말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예쁘게 꼼꼼하게 장황하게 씁니다. 그래서 작년 모의고사부터 제가 이 모의고사를 보면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첨삭을 해드릴 때 뭐라 했냐면 좀 줄이면 안 될까? 그래서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채점을 수기로는 하진 않지만 채점을 했을 때 굉장히 장황하게 정말 전공 내용을 옮겨둔 것 같이 너무 공부 열심히 하셨다, 잘하셨다. 근데 점수를 줄 수 없는 경우 안타깝지만 있고 정말 이 표현을 제가 가르쳤는데 와, 이 선생님은 이게 진짜 너무 너무 그렇다라는 게 성의 없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점수를 뭐 2점, 0점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분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의적인 제가 해석을 통해서 알고 계신 것 같아 라고 점수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기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그것만 찾는 겁니다. 엄청나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꼼꼼히 읽고 꼼꼼히 해석해서 제가 이렇게 어, 모든 걸 포괄해서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어 증가라는 내용만 보이면 막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그 내용에 대한 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중간에 지금은 뭐 3월 정도의 그냥 중간중간 모의고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누구나 보실 수 있게 그리고 첨삭까지 생각하는데 한 번 정도 쓰는 방식에 따라서 최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최소가 아니고 한 3, 40%의 점수 차이가 꽤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정말 잘 쓰시는 분이 있어요. 깔끔하게 답만. 그러면 별로 이렇게 많이 줄 5줄이 있으면 3줄이 다 빈칸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깔끔 정답만 맞추는 분도 있고 옆에까지 막 옮겨가서 하시는데 이렇게 오답이 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여기서 외운다면 이런 중간에 모노포스페이트가 그러니까 디포스페이트로 바뀌는 이런 것들은 묻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묻는다면 첫 번째 물질, 뭐 IMP라든지 이런 물질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을 묻는다든지 혹시나 어디에서 아미노기 전이가 일어나는지 됐습니까? 여기에 사용하는 조효소를 묻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달 거다. 그래서 이거 한 판을 제대로 그냥 다 외우는 것, 외우시면 좋지만 분명히 또 잊어먹고 하다 보니까 중요도를 많이 두시지는 말고 필요한 부분들만 좀 체크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핵산의 중압, 요 조금만 더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핵산의 중합은 결국은 DNA나 RNA가 만들어지는 거죠. DNA나 RNA가 만들어지는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보면 말단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기본적으로 5번 말단이 되고요. 여기가 당연히 지금 당연히 3번 말단이 됩니다. 그래서 3번 말단의 OH 그리고 새롭게 합성되는 트리포스페이트가 이렇게 트리포스페이트를 가진 뉴클리오타이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뉴클레오시드 3인산이 오죠. 그러면 이것까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알파, 베타, 감마. 인상계 이름 붙일 때 인상계 하나 떨어져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게 떨어진단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이름을 명칭 붙여주기 위해서 안쪽부터 알파, 베타, 감마라고 붙인 거지 이거 자체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인상기 3개를 달고 오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표현은 이렇습니다. 3번 탄소에 있는 OH기와 그 다음에 인상기 3개 중에 2개
즉 베타 감마가 동시에 떨어지는 거죠. 각각 떨어지는 게 아니라 피로인산, 파이로인산, PPI 형태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된다. 그때 이 결합 에너지를 통해서 3'OH기와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 결합의 형태가 여기서 보시면 인산기를 중심으로 즉 산소와의 결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핵산은 앞서 고분자 할 때, 세포생물학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H2O가 빠져나가는 탈수축합입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는 반응이 되고, 여기에서 보통 보시면 인산기를 중심으로 산소를 가진, 그러니까 COO의 형태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인산기를 중심으로 산소를 가진 형태, 이런 형태 하나와 그 다음에 위쪽에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 결합을 산소 두 개가 있는 중심의 어떤 원소를 통해서 원소를 가지고 산소 두 개가 결합한 걸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운데 인산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산 에스테르 또는 포스포 에스테르, 그런데 아래 위로 두 개가 중복됩니다. 그래서 D가 붙죠. 또는 E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인산 E 에스테르, 인산 D 에스테르 또는 포스포 D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결합을 포스포 D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하죠. 포스포 D 에스테르 결합이 일어난다 라는 거. 포스포 D 에스테르 결합을 끊는 게 포스포 D 에스테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끊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나온 것들을 한 번 더 얘기하면 피로인산인 PPI 형태로 떨어지는데, 이 형태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들을 또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무기인산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개의 무기인산으로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핵산이 중합될 때 한 번만 중합되는 게 아니고 쭈루루루 계속 중합이 되어 갈 거기 때문에, 그때 PPI 형태, 피로인산 형태로 계속 둔다면, 이 형태로 두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끊어버렸을 때 얘가 다시 결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합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PPI 형태로 PI 형태로 EPI 형태로 바꿔두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핵산 중합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다시 PPI 형태가 재결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유 하나가 뭐냐 하면, PPI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가 극히 제한되거든요, 생물체 내에서. 그래서 PI 형태로 바뀌어야, 무기인산 형태로 바뀌어야 ADP에 결합해서 다시 ATP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생화학적으로. 하나는 뭐냐 하면 핵산 중합의 효율성, 즉 PPI의 재결합을 막는다라는 게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EPI, PI 형태로 바꿔야 ATP 합성 또는 다른 물질 대사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PPI는 EPI 형태로 바꿔버린다 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중합의 과정은 5'에서 3', 여기도 3'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중합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5'에서 3'으로의 중합이 일어난다. 그게 RNA건 DNA건 어쨌든지 핵산의 중합 방향은 이렇게 일어난다 라는 거고, 간혹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수 과정이죠. 순수 과정이 뭐냐 하면, 이 원리라면 즉 3'의 즉 방향이 5' 쪽으로, 이 구조상으로는 지금 아래쪽으로 붙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반대로 위쪽으로 붙이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위에 이렇게 올 때 두 개가 잘려지고 결합, 또 두 개가 잘려지고 결합, 그것도 가능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구조상으로 보면, 그러면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결합의 방식만 고려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부 다 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생물체에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말해라고 하면 중합요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산에 대한 중합요소 자체가 5'에서 3'으로의 중합 활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붙이면 안 되느냐, 3', 5', 이 원리에 따라서 가능은 한데, 그럴 때 문제점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다시 교정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아래쪽을, 바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쪽을 이렇게 붙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끊고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 트리포스페이트가 왔을 때 그게 두 개를 끊으면서 결합이 가능한데 위쪽으로 자꾸 붙여가면 두 개를 썼습니다. 그러면 끊었을 때 인산기가 하나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또 결합을 시킬 수가 없어요. 결합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결국은 중합의 방향이 5'에서 3'으로 가는 진짜 생물학적 이유는 뭐냐면 중합 효소의 중합 활성 자체가, 그러니까 효소니까 거기다 효소 활성 자체가 5'에서 3'으로만 진행한다 라는 게 사실은 정답인데, 가정을 한다면 3'에서 5'으로의 진행이 이 원리에 의해서 가능하다 했을 때, 그렇게 실제 일어났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 교정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게 그 해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핵산의 중합적인 이야기를 보통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염기를 봐야 되겠지만, 뭐 우라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봐야 되겠지만 한 줄로 외가닥으로 합성이 되죠. 근데 DNA는 상보적인 염기 수소결합에 의해서 역평행 구조 해서 5', 3', 3', 5'이 결합하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요것들의 아주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좀 더 한 내용은 세포생물학에 했던 내용을 좀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슬라이드까지만 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핵산의 화학적 이제 구조적 특징이라고 했는데 앞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조금 더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핵산이 음전하를 형성한다 라는 거에 대한 건 먼저 생각 딱 하시면 인산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음전하를 형성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진 않죠. 기본적으로 전기용동에 사용될 수 있다. 그 원리에 이용될 수 있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히스톤과의 결합력이 강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음전화 형성에 으로부터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라는 걸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염기 간의 수소 결합 보면 뭐 아데닌과 그리고 티민, 타이민이죠. 여기에서는 보시다시피 이중수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 구안인과 사이토신이죠. 그러면 여기 간에는 삼중수소 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중수소결합, 삼중수소결합은 너무나 그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수소결합.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각 한번 해볼 수 있는 건 유전자, DNA라고 했지 않습니까? DNA에서 생명 활동 유지에 굉장히 필수적인 유전자들은 다른 유전자들에 비해서 어떤 결합이 많냐면 GC 결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삼중수소 결합이 AT, 이중수소 결합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주요 부위들을 보면 전부 다 G, C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 수소 결합의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거 따로 뭐 더 말씀드릴 게 아니고 5말단, 3말단, 반대로 5말단에서 3말단으로 역평형되어 있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구두로만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뒤에 아마 정리가 제가 했지 싶은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본다면 반드시 하나 정리해 두실 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RNA에 비해서 DNA가 훨씬 더 안정적인 이유. 됐습니까? 훨씬 안정적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염기간의 수소결합을 하고 있다. 염기간의 수소결합을 상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염기 이상 변이에 대해서 상보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그리고 당인산 골격이 내부 염기를 보호하고 있다. 척기를 보호하고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라실 대신 뭐 티민을 사용한다라든지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다. 응축되어 있다. 등등의 내용들로 좀 정리를 기본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딱 개수가 정해진 것들은 아닙니다.
또 응용하려면 기본적으로 당 인상 골격이 내부 염기로 를 보호하면서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과의 화학적 상호작용이 덜하다. 아까 말씀드린 당에 대한 이야기, 2'의 OH 대신에 H기를 가진다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역평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그림은 아마 캠벨 생물학에 나오는 그림들. 그 다음에 인데 뭘 설명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기본적으로 핵산의 이중가닥, DNA 이중가닥을 중심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이중고리인 건 퓨린이죠. 그럼 퓨린과 퓨린간, 피리미딘과 피리미딘간의 결합이 일어날 수 없는가? 먼저 말씀드린 결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결합시킨다 하더라도 수소 결합은 형성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 결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생물에서 그런 결합이 있지 않는 이유를 보면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구조가 뭐냐면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엑선 회제를 통해서 보니까 일정한 폭을 가지고 결합하고 있더라. 그 일정한 폭을 가지고 결합하는 걸 미루어 봤을 때는 퓨린이나 퓨린, 피리미딘과 피리미딘 간의 결합을 하면 문제가 생기더라. 그게 퓨린끼리 결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수소 결합은 형성이 되는데 문제가 사이즈가 일정한 폭 2나노미터의 폭을 형성할 수가 없더라. 그리고 중복돼 버리더라. 그렇게 맞추려면 중첩이 되더라. 그리고 피리미딘끼리 결합을 하면 그 폭을 맞추기에는 너무 멀어서 수소 결합 자체가 형성이 안 되더라 라는 것들. 그래서 퓨린, 피리미딘 간에는 이 점선으로 만들어진 일정한 폭의 형성이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피리미딘과 퓨린 하나씩 결합할 때 이 2.0 나노미터의 폭을 만들 수 있더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뒷부분까지 계속 쉬지 않고 그냥 이어갔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